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동 학교 교육환경보호원 조명현 원장님하고 지난 십수년간 이런저런 걸로 인연을 맺고, 또 보호원으로 오신 다음에도 또 우리 건강 포럼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매달 한 번씩 배웠고, 그러면서 보호원과 우리 여기 뒤에 토론자로 계신 박윤주 교수님, 저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은 이제 2차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그런 초안을 마련하는 거를 1년 조금 넘게 마련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제가 이제 책임연구원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이런 발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앞으로 나가는 미래 비전인데, 제가 이 미래 비전 생각하면서 잠깐만 우리 뒤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잠시 좀 우리 뒤를 돌아보고, 지난 70년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나라 처음 세워지고 전쟁을 겪고 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교육 분야가 굉장히 일찍 우리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꼭 60년 전 한 학교의 남한산성의 소풍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는 우리 학교구나, 학교 전학년이 소풍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한 학년이 소풍을 왔구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저 당시에 한 반입니다.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어떤 사진전에, 사실은 제 소풍 사진인데 저걸 한번 내놨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졸업 앨범에 있는 교실 사진을 봤는데, 이게 100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명 정도 들어가죠. 근데 100여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제가 범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책상을 다 뛰어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넘어가서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저런 시절에서 과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사실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가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뒤돌아봤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한국 국가기록원에서 사진을 찾았는데, 이게 아마 63년도 경동국민학교니까, 근데 아마 이게 남녀공학이었던 걸, 아니 남녀 합반을 했던 걸 보니까 아마 2학년이나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3학년까지는 남녀가 같이 있었고 4학년부터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갖고 남자반 여자반 갈랐거든요. 소위 말하는 우리 꿀꿀이 죽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담임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아이들이 저렇게 먹는 건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1년 전에 이 케어의 부총재분이 이 나라를 우리 이제 시찰을 와가지고 이제 학교 급식 이 부분을 원조를 했던 이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분유를 먹고 분유죽을 먹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그러다 식중독이 일어나서 또 폐지됐다가 다시 또 급식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하는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게 학교라는 어떤 체계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예방접종 하는 사진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또 지금 빈대가 최근에 새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찬빗으로 머리를 빗었면 이가 주르륵 나왔어요. 이 벼룩. 그래서 벼룩을 없애기 위해서 방학 되면 방학 숙제 중에 하나가 쥐꼬리를 5개씩 갖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쥐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방학 숙제로 그래서 이와 벼룩을 그래서 DDT를 뿌리는 겁니다. 머리에선. 지금은 이제 유해한 물질로 사용 금지됐지만 저 당시엔 저렇게 온몸에 DDT를 뿌렸고요. 그 옆에 거는 저도 이게 50년대, 60년대 사진인가 그랬더니 95년도 사진인데 아이들한테 기생충 약을 먹이는 사진입니다. 학교가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신체 검사입니다. 체격 검사, 체질 검사.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서 검진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였지만 학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던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인구 구조 70년대부터 이제 저런 콩나물시루 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지금 170개, 150개 정도 전국에, 그러니까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아지고요. 지금 폐교가 막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시작은 70년대부터 인구. 그래서 이제 저런 과밀학급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그 아동 권리 100년사 해서 이제 보건의료 영역을 집필해서 지난 100년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료 보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 그래서 이걸 외국으로 수출한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 박멸이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 학교 보건 관련해서 싱가포르 회의에 이 서아태평양 아시아권 나라들을 하고 그 워크숍을 했었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온 당국자가 거기 참가자가 기생충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국민학교 때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 나라에선 저게 학교 보건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이후에 성공적으로 박멸을 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그 기술 지원, 기술 협력을 위해서 나간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심에 사실은 학교가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몇 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면서 기생충약을 먹고 학교를 올 때 하늘이 노래져 갖고 왔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게 학교를 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비만, 체중이 증가를 해서 체격 조건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하고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지표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55년이 제가 출생연도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세계에서 꼴찌에서 아마 한 몇 번째 아마 우리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인데 제가 몇 개 비슷한 나라를 한번 뽑아서 비교를 해봤어요. 밑에 있는 나라는 어차피 앞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비슷했던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케냐는 왜 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그 친가가 아버지가 케냐 분이었기 때문에 케냐가 저렇게 한국보다도 잘 살았던 나라인데 어떻게 매 60년이 지난 이후에 케냐와 한국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북한, 케냐보다 훨씬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차 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우리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학교의 일만은 아니긴 하지만 학교 보건, 학교 건강,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가 이렇게 중심축에 있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학교 건강에 학교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도 과연 이런 중요성을 가질 수 있고 학교가 계속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급식 문제는 저도 기억이 있지만 옥수수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옥수수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보여드린 여러 가지 것들, 체력 문제, 운동회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한 학년이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전교생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조회도 없었고요. 운동장 조회도 없었고, 운동회도 없었고, 하여간 운동장에 나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거든요. 교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 국민체조도 있고요. 또 체력장, 지금 수능 얼마 전에 봤지만 그 수능과 같은 대학 입학시험에 체력장이 있어갖고 체력이 딸리면 대학을 못 들어가고 대학을 떨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있었죠. 그다음에 보건, 건강,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학교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앞으로의 우리 70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좀 논의를 하고 앞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차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처음에 연구진에서 이걸 2차 계획으로 하느냐 또는 법정 1차로 하느냐 그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국가가 학교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했고 성과를 이뤄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라든지 또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포괄적인 그 계획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포괄적인 계획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1차 계획에서 마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갖는 2차 계획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기본 플랫폼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 계획들의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제일 중요한 여러 개 학교 내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검진 항목 설계나 이런 것들을 했다든지 몇 가지 있었긴 했지만 문제는 우리 다 기억에 생생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가 거의 셧다운을 했고 또 개학과 또 휴학을 반복을 하면서 사실은 파행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적인, 그러니까 학교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우리가 모든 역량이 사실 코비드-19의 대책에 마련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배웠던 변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제한점들이 우리 1차 계획하면서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좀 더 우리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계획을 하게 됐고요. 정책 여건에서도 이미 다 아시고 싶지만 그 짧은 시기이지만 여전히 비만, 아토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하지만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개선해서 음료수를 주게 돼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마약 사범들이 갑자기 늘게 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사실은 학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이 9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이들 본드, 가스, 그다음에 감기약 이런 걸 통해서 한동안 문제되다가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들으면서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약사범들이 학교 현장을 파고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부족했다. 그리고 좀 관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 자살 이런 정신건강 문제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 갑자기 아이들이 자살 충동이라든지 자해, 우울증들이 심각하게 늘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한 의존도 지금 뭐 뒤에서 쭉 나오겠지만 늘봄학교 하면서 학교에서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요구도가 높지만 학교 현장과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건강 문제 똑같이 학교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학교에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제한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좀 더 실질적으로 또 실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이런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이렇게 4가지 정책 영역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뭐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학교 힘만으로는 상당히 제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체육 활성화, 우리 코비드-19 때 아이들이 거의 SNS에 매몰되고 IT 이런 부분에 매몰돼서 실제로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이나 신체 활동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을 활성화해서 아이들 건강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정책 과제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고요. 여기에 이제 학교 단위의 체육 활동,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간표 안에만 있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않고 실제 시행이 제한점이 있는 체육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그 시간은 시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실수도 실수지만 스포츠 활동,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e스포츠라든지 뭐 온라인을 통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해서 은퇴한 이후에 제가 성악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룹으로 거기서 레슨을 받기 전에 발성 연습을 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국민체조를 틀어놓고 2텀을 돌립니다. 그냥 5분 조금 넘게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쑥스러워서 이건 뭐 이런 거를 하나 그랬는데 몇 번을 그 국민체조를 따라해 보니까는요 굉장히 몸 풀리는데 좋고 굉장히 재미도 있고 처음에 쑥스러웠지만 상당히 그 몸 풀고 목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도 지금 이 포럼을 하기 전에 한번 국민체조를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좋은 활동. 예를 들면 그런 그 우리 것들을 통해서 이런 체육 활성화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더 우리 마련을 해보자 해서 우리 기본 계획 속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생 중심. 그동안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공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이 하도록 했지만 결국 건강 문제, 물론 학습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건강은 실천이 중요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고 습관화하고 실천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거는 마련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 기본계획 여기저기에다 좀 많이 담았고요. 또 하나 정신건강 취약,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에서 학교보건 관련한 워크숍에서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저개발 국가에서는 기생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소위 말하는 중진국 그때 이제 싱가포르, 홍콩 여기서는 비만, 아토피 우리 지금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 부분이고요. 조금 더 앞선 나라라고 한다면 호주가 조금 앞선 나라인데 호주는 학교 보건에서 메인이 정신건강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오신 분이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학교 보건 쪽에 일을 한다 그랬더니 당신은 참 행운하다, 참 좋겠다. 정신과 의사가 학교 보건을 하는데 나는 지금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 학교 보건을 하는데 당신은 전문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면서 결국 아이들의 부적응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인성의 문제 쪽으로 옮아가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되는 문제고 최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사실 학교 부적응 아이들, 학교에서의 이런 아이들 인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 축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아마 인성, 정신건강, 학교폭력, 묶은 이런 그 학교정책과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부와 학교폭력과에서 했던 일부가 아마 새로운 과로서 통합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결국 정신건강 취약이 그동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었지만 이거를 이번에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교육부의 아마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도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약용, 남용 문제가 사실 그동안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간과됐던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이거 혹시 눈에 띄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진 속에서 여기 가운데 더 조인트라고 쓰인 조인트 뒤에 옆에 풀잎이 보이죠? 저게 태국의 마리화나 판매점 표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휴가차 방콕을 갔었는데 방콕 곳곳에 저 마리화나 합법하는 판매점들이 저렇게 있고요. 저 야시장 초입에 딱 있어갖고요. 제가 뒷모습이어서 찍었는데 저렇게 마리화나 풀잎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은 커플이 저기 와서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저 앞에서 제가 저희 바로 앞에 쉬는 의자가 있어서 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저 앞에서 서로 뭐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시원한 맥주까지 공짜로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시내 곳곳에 굉장히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게 이제 비록 남의 나라긴 하지만 한국 청소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에 저렇게 쉽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교육 환경의 조성. 이거는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한 그 위기, 그래서 뭐 기후변화부터 대기오염, 뭐 우리 이제 곧 3월 달 되면은 우리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학교 옆에 있었던 낡은 주택들, 낡은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들로 해서 학교 교육 환경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건축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학교 때문에 우리 건축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갖으면서 이런 부분들의 유해 요인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서 담았고요. 그다음에 건강 교육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6시간, 8시간, 뭐 4시간 이 시간만 갖고서는 아이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나 실제로 이게 습관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할 수 있으면 건강 문제를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좀 부모들,
지역사회 참여들을 지금까지도 물론 학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지만 우리가 그냥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들의 어떤 역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계 교육 이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적 이제 기관이 됐긴 하지만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이 이번 이제 학교보건법 개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호원에서의 정책적인 여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고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 내지나 이건 전문기관들이 설치돼서 이것들이 앞으로 이 학생 교육이나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아마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설립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연계가 될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맺어주심에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이 전문기관의 역할이 좀 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연계들을 잘 못 맺는다면 그냥 법에서 규정된 유명무실한 걸로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특히 여기 이제 아마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차, 2차 기본계획 크게 조금씩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제가 그냥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도전과 과제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100명 가까운 과밀학급 그 저출산, 여기에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출산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몇십 년 후에 대한민국의 소멸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까지도 있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 5명씩 6명씩 낳아서 부모들도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몰랐던 이 시기에서 정말 내 아이 하나를 키우는, 그래서 모든 아이가 다 왕자님 공주님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교와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서로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시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환경 여건 니즈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력, 체격, 신체 건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왔던 부분이 정신건강이나 학교 부족, 인성 쪽으로 많이 우리가 옮겨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학생들의 역할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내가 챙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 건강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주도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리소스를 제공한다든가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내 아이를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라든지 AI, 그 다음에 우리 코비드-19, 우리 RS 붙은 병들이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오겠죠. 사르스, 메르스,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해갖고 RS 붙은 이게 대개 주기를 보면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와서 2022년에 대충 한숨 돌렸는데 벌써 2024년, 2025년에 또 내년에 무슨 쓰나미가 닥칠지 지금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대략적으로 5년, 6년 만에 하나씩 닥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너울로 오는 거 정도. 사르스나 메르스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울이었고요. 이게 쓰나미로 닥치는 거는 우리 스페인 독감이 딱 100년 전에 왔었거든요. 1919년, 18년 그때 왔었으니까 딱 100년 만에 왔는데 아마 그런 쓰나미는 100년 후에 오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또 새로운 유행병들이 출현을 할 텐데, 우리가 학교가 요번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정말 그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정비를 좀 하고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난번 어느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을 때 간호사들이 굉장히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어 갖고 바로 갖고 소화전 갖고 와서 불 끄고 환자들 대피시키고, 그래서 아무런 불상사 없이 우리가 진화됐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런 재난에 대한 대처들을 평소에 게을리지 않아서, 분명히 새로운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건 분명히 몇 년 안에 또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연주 교수님하고 지난번 하면서 우리 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평가 지표, 그래서 그것이 양적으로든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정교한 그런 평가 지표들이 마련돼야 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서 아마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숙제를 남겨놨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함께 아마 논의하면 우리가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변화량들을 보지 않을까 해서, 기본계획의 어떤 더 찾기에 세워지는 이런 부분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난 70년을 제가 우연치 않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학교가 지역사회의 정말 중심 역할, 그 다음에 아이들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집단이었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체제 하에서 그냥 상명하달식이었던 체제였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여지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역할을 학교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사회가 다른 체계나 다른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학교가 해야만 되는 것, 또 학교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학교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정말 학교가 아이들 건강에 중요한 역할은 담당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그냥 계속 해오던 거, 이런 것들 좀 구별해 가면서 좀 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 건강 증진에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라고 믿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부나 또는 우리 환경보호원이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적 제안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역할들을 해 주시라고 기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아이들 건강에 있어서는 다 책임을 갖고 있고 사명감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